그 드비어스가 1948년에 슬로건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 슬로건이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드비어스가 완전히 독점 기업의 횡포가 이제 흥행하게 되는 거예요. 2000년대 들어와서 다이아몬드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됩니다. 불황일수록 다이아몬드 가격은 올라가요. 네. 다이아몬드 시장에는 유대인과 인도인의 아주 극심한 싸움이 시작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되고 게다가 금광이 발견이 되면서 당시에 로스차일드가 유럽의 금시장을 평정하고 있을 텐데 즉 유럽의 금시세를 로스차일드 가문이 정할 텐데 그들은 유통시장만 장악을 한 게 아니라 금시장이나 이런 다이아몬드 시장 광산 자체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유통 이거를 일체를 장악을 하면서 금시세나 이런 것들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정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금시세나 은시세를 정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돈의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금은이 주요한 화폐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런 아프리카 광산들을 사들이기 시작할 적에 유일한 경쟁자가 하나 등장했는데 이 사람도 유대인이야. 바니 바르나토라는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막 광산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쟁의 관계였었는데 그 당시 영국의 세실 로우즈라는 사람이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이 다이아몬드 광산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옥스퍼드를 나온 그 명문 출신이야.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유심히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을 지원하기 시작해. 세실 로우를 지원해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 세실 로우즈가 만든 드비어스사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이 세실 로우즈로 하여금 궁극적으로는 그 바니 바르나토가 사들인 그 광산들을 다시 합병시키고 최종적으로 바니 바르나토 광산까지도 합병을 하면서 드비어스가 독점회사로 등극을 하는 게 1888년이에요. 그래서 드비어스는 그 이후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과 유통의 90% 이상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드비어스가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독점 관리를 해요. 그리고 이 세실 로즈는 장사꾼으로서만 욕망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가로서의 욕망도 강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군대를 보유하면서 결국 당시 케이프 식민지 전체 남아공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지역도 정복을 시작해서 로디지아를 까지 영토를 확장해요. 그 로디지아의 크기가 영국 본토의 한 4.5배 정도 달하는데 이 로디지아라는 말 자체가 이게 세실 로즈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나라 이름이 잠바부에로 바뀌었지만은 이 지역까지도 영토를 확장을 하면서 이 케이프 식민지의 초대 총리로 나중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꾼으로서 또는 정치가로서 그다음엔 이런 전제주의과 어떤 이런 독재자로서 생을 마감하면서 이 사람은 독신으로 생을 마치는데 자기 재산 600만 파운드를 자기의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에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탄생한 장학재단이 사실은 로즈 장학금 장학재단이에요. 사실 미국의 많은 정치가들이 많은 대통령들이 이 로즈 장학금을 받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리고 이 세실 로즈가 죽은 다음에는 어니스트 오펜하이머라는 유대인이 지분을 확보해서 이 드비어스의 경영권을 승계를 하고 이 사람은 1950년에 중앙판매기구를 만들어서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컨트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한 50년간 존속되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해체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간은 드비어스가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다이아몬드나 금이 만난다는 건 사실 그 나라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이게 저주로 변합니다. 즉 이게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제국주의의 먹이로 전락을 해가지고 특히 당시에 영국이 이 케이프 식민지를 정복을 하면서 여기서 그 원래 그 원주민 세력들 당시 원주민 세력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네덜란드가 케이프타운을 처음에 여기다 건설하고 이거를 식민도시로 만들 때 이주해온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그 개척자들이나 그 농민들이 네덜란드로부터 와서 여기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네덜란드계 사람들인데 영국이 들어와서 여기를 정복하니까 이 사람들이 영국인들을 피해서 이 트란스바르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KP 식민지 위에 트란스바르가 오렌지 공화국이 있는데 이 두 나라를 그 네덜란드계 이주민들 그들을 보호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보호인들이 가서 만든 지역인데 해필 이 지역에서 그 다이아몬드 광산이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또 여기에 탐을 내가지고 이 보호인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른바 보호전쟁이에요. 그리고 보호전쟁 때 이 보호인들이 한 26,000명 정도 학살을 당하면서 아주 전쟁이 잔혹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 전쟁이 발발하니까 영국에서 특파원을 하나 보냈는데 이 특파원이 또 재밌는 사람이야. 이 특파원의 이름이 존 홉스인데 존 홉스는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 친구냐면 런던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었어요. 존 홉슨이. 그래서 당시 이 양반이 과소 소비 이론이라는 그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 어떤 거냐면 서민들이 저축을 많이 하면 투자를 감소시켜서 이게 경제 발전에 오히려 저해가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근데 당시로서는 이게 경제학계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경제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냐라고 해서 대학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호구지책으로 신문사 기자로 입사를 해가지고 그때 이 보호전쟁 때 이제 파견해서 이제 남아공에 오게 돼요. 근데 남아공에 와서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이 사람이 느낀 게 있어요. 보니까 자기의 조국 영국이 이렇게 제국주의적인 전쟁을 감행하는데 그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남아공에 있는 유대인들, 즉 다이아몬드 광산과 금강산 개발을 주도하고 유통하는 유대인들, 당시 남아공에 한 7,000명 정도 있었는데 이 한 줌도 안 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영국 전체가 이렇게 들끓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다는 이런 제국주의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국주의의 연구라는 책을 써. 결국은 이 책이 레닌한테 영향을 미쳐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흡수돼서 그 결과 러시아에서 이제 공산주의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국주의론의 씨앗이 뿌려졌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이 대학 교수 시절에 쓴 과소소비 이론은 케인즈한테 영향을 미쳐서 케인주의 유효수요 이론으로 나중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제 이론은 케인주의 유효수요 이론으로 발전해서 자본주의의 중심 이론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연구는 또 제국주의론으로 발전해서 공산주의를 탄생시킨 그런 이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존 홉슨이 쓴 그러한 경제 이론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다 같이 영향을 미친 게 이게 다이아몬드 전쟁을 통한 보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탄생한 이론들이에요. 그리고 존 홉슨의 이러한 그 사상은 영국 노동당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일어난 보호 전쟁이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인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드비어스가 이때서부터 어떤 전략을 피냐면 세계 다이아몬드를 독점하고 난 다음에 다이아몬드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1948년에 슬로건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 슬로건이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때 다이아몬드 예물을 쓰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영원한 것처럼 우리들의 사랑도 영원하다는 이미지를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인식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 슬로건이 나오고 난 다음서부터 미국 결혼식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교환하는 비율이 그전에는 한 10%에 불과했던 게 이 이후에 80%까지 치솟아.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 게 이제 관례화되는 거예요. 이때부터였군요. 네. 남자들의 등골을 뺀 게. 맞습니다. 게다가 결혼할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프로포즈 할 때 네. 다이아몬드를 주는 이런 관례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걸 홍보를 해서 당연히 결혼 전에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이제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습관을 들여서 프로포즈 할 때도 다이아몬드 반지를 쓰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때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프로포즈는 느닷없이 배란간하는 게 어떤 극적인 이벤트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걸 가서 남자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남녀가 같이 가서 사게 되면 합리적인 쪽으로 여자가 이끌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반지를 살 수 있는 확률이 높대요. 근데 남자가 혼자 가서 사면은 다이아몬드를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네, 그렇죠. 최고의 선물,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프로포즈의 관례라는 게 다이아몬드를 등극시키는데 얘가 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그리고 가서 있군요. 작은 걸 못 사는 거야. 그치, 샀는데 그러잖아도 작은데. 그래서 이제 남자가 혼자 가서 사는 이런 관례를 만들고 그래서 드비어스가 1980년대 말까지, 그러니까 1990년대 초까지 다이아몬드 시장의 90%를 장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완전히 독점 기업의 횡포가 이제 횡행하게 되는 거예요. 즉 드비어스는 도매상한테 다이아몬드를 넘길 때 한마디로 물량과 가격을 자기 멋대로 정하고 싫으면 관둬.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그거를 참여할 수 있는 그 사이트 홀더라는 도매상들이 그 당시에는 한 150명 정도 됐어요. 그 사람들을 쫙 1년에 한 10번 정도 부른 다음에 그 각자 국가와 그 시장에 알맞게끔 물량을 다 조절해 놓은 다음에 그 물량에 대한 가격표를 딱 이렇게 붙여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선택권이 없어. 단 하나의 선택권은 안 살 수 있는데 안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사이트 홀더에서 잘려. 근데 이 사이트 홀더가 당시로서는 이게 또 돈방석이야. 독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트 올려놓은 사람들은 엄청 많고 여기서 잘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군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 물량을 그대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당시에는 현금을 갖다 놓고 가져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 유통시장을 이들이 이제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불황이 되면은 시장에서 다이아몬드 수요가 줄어가지고 사실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다이아몬드 시장은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불황이 되면 가격을 올려. 시장에서 팔리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자기들의 적정 마진은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욕심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아주 이게 횡포스럽다는 게 불황일수록 다이아몬드 가격은 올라갑니다.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듭니다. 예. 이게 그 독점 기업의 횡포예요. 여기 있는 사진이 이 참가한 사람 그 사이트 홀더들한테 나눠주는 다이아몬드 원석 물량이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제 분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시장에서는
다이아몬드 가치는 즉 감정을 할 적에는 4C라고 그래서 4가지 C를 중시하는데 이게 하나는 캐럿 웨이트라고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의 중량, 네. 무게가 어떻게 나가느냐. 그다음에 이제 컬러, 색상이 어떠냐. 이게 불순물이 많이 끼면은 이게 누런 색깔이었다가 불순물이 없을수록 이제 무색이 되면서 하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얀색일수록 이제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다음에 투명도, 속에 불순물의 정도가 얼마큼 많으냐, 이 클래어리티. 그다음에 컷이 어떤 종류의 컷이고 그 컷을 한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4가지를 가지고 이제 감정의 요소로 보는데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색상하고 투명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소매로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사실은 뉴욕이에요. 뉴욕에 가면 그 42번가에 그 다이아몬드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매주 목요일 날 이 등급별에 따른 다이아몬드 시세가 이렇게 발표가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중량별, 그다음에 등급별 이게 다이아몬드 시세예요. 이 시세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데 당시 제가 1995년도경에 뉴욕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은 이 시세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세보다는 한 30-40% 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뉴욕에서 거래되는 시세는. 그런데 이 이후에 이 독점 시장에 러시아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변수가 생깁니다. 원래 러시아 다이아몬드도 드비어스가 그 독점 계약을 맺어가지고 드비어스가 러시아에서 나는 다이아몬드를 다 인수할 때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1991년도에 공산정권이 붕괴되면서 해체하게 됩니다. 이때 드비어스의 독점 계약도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이 러시아 다이아몬드는 드비어스보다는 이 경쟁자들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드비어스가 이제 경쟁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때 등장한 유대인이 레비에프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사실은 드비어스의 그 사이트 홀더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드비어스의 정책에 항상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러시아 그 국영기업인 다이아몬드 유통시켜놓은 국영기업의 알로사의 대주주로 등극을 할 뿐만 아니라 앙골라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하고 그 카토카라는 유통회사를 만들어서 그 독점 판매권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드비어스의 경쟁자로 등극을 하는데 문제는 드비어스나 이 레비에프나 다 유대인이야. 그래서 경쟁을 하면서도 한편에는 나름대로 단합을 해서 다이아몬드 가격이 경쟁 시대에 들어와서 확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독과점 체제를 계속 같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알로사, 즉 러시아의 그 다이아몬드 기업인 알로사가 물량면에서 드비어스를 이제 추월하게 돼요. 21세기에 들어와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지금 이게 다이아몬드 시세의 어떤 추이를 나타내는 표인데 이 표에서 보면 2000년대 들어와서 다이아몬드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IT 버블 붕괴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껴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황일수록 다이아몬드 가격은 올라가요. 네. 원래 수요가 감소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독과점의 폐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들어와서 이 불황기에 다이아몬드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이런 기현상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때 다이아몬드에 대한 그러한 그 엔티 여론들이 형성이 돼요. 이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그 영화도 있었는데, 그래 저도 이거 봤는데 좀 끔찍하더라고요. 예, 즉 다이아몬드의 유통을 위해서 이 생산할 적에 아동 착취를 하고 그 다음에 게릴라 군들이 이 광산을 지배하게 되면서 여기에 나온 돈들을 내전 자금으로 쓰고 이것들을 드비어스나 이런 그 독점 유통인들한테 넘기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비윤리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젊은이들의 질타를 받게 되고, 또 하나의 요소는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일적에 그 환경 오염이 큽니다. 그러니까 1캐럿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흙을 광산에서 한 250톤 정도를 파헤쳐야 그 중에서 이제 1캐럿 정도가 채굴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강가나 평지에서는 더 많은 흙을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한 1000톤 정도를 파헤쳐야 돼요. 그래서 이 원석을 분리할 때 또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되는 거냐면 벨트 위에 그 흙을 흘려보내면서 거기다 기름을 같이 부어요. 즉 다이아몬드가 친유성이 있어서 기름에 이렇게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물을 뿌려가지고 일반 흙들은 다 걸러내. 그리고 기름에 붙은 다이아몬드 원석만 추려내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많은 기름과 물이 대량으로 사용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서 이 서방 7개국이 러시아의 다이아몬드 수입을 차단했어요. 즉 러시아로 들어가는 다이아몬드 수출 금액이 바로 이제 푸틴의 어떤 자금으로 쓰인다 그래서 이거를 차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다이아몬드를 받아서 가공을 하던 인도 등 이러한 가공 국가로서는 지금 타격이 큰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은 아니고 이미 그 20세기 말서부터 다이아몬드 시장에는 유대인과 인도인의 아주 극심한 싸움이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1900년대만 해도 어떤 거냐면 고급 다이아는 유대인들이 유통을 주도하면서 이 가공도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 다이아몬드의 가공과 유통이 벨기에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브 다이아몬드 같은 거, 이렇게 작은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이 가공과 유통은 인도가 득세를 하면서 인도가 가공의 이제 중심지가 됩니다. 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인도에서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던 이 세력들의 힘이 세지면서 이들이 유통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해서 앤트워프와 뉴욕이나 이런 다이아몬드 유통지까지 이제는 인도인들이 득세하기 시작해서 지금 앤트워프 같은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보석업계 종사하는 유대인이 25,000명이었는데 지금은 800명도 안 돼. 그리고 나머지 자리를 다 인도인들이 득세를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은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뉴욕의 다이아몬드 거리는 유대인들이 주도하던 거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인도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공은 물론이고 유통까지도 이제는 인도인들이 득세를 하는 거고, 옆에 보이는 사진이 인도에 있는 그 가공지에서 그 인도인들이 이렇게 다 유니폼을 입고 다 같이 불러서 이렇게 하면서, 즉 가공 그 노임 단가가 굉장히 싸.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 가공 비중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세계 보석 시장 가공의 90% 이상을 인도가 독점하고 있어요.